자, 지금 자유 얘기를 쭉 했습니다. 존 롤즈라는 사람도 등장했고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도 등장했어요. 핵심은 20세기 후반 19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미국 사회에서 말할까요? 반공 자유주의, 냉전 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지나치게 시장 중심의 이제 경향,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익과 효용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이제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으로, 지적 노력으로 존 롤즈 같은 사람은 저스티스, 그러나 그것을 이제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무엇이 공정한 거냐라는 질문을 던졌고요. 마이클 샌들은 공동체주의자로서 커뮤니티 안에서 사람들이 애초에 알고 있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그 감각,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핵심은 이제 롤즈는 여전히 이제 자유주의자라는 점에서 자유주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정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어떤 사고의 출발이 개인이라는 거예요. 아까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도 그렇고 무지의 베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개인을 단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 쓰고 내가 누군지, 내 형제가 누군지, 내가 백인인지 흑인인지 아시아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호모섹슈얼인지 헤테로섹슈얼인지도 모르는 걸 가정하는 그런 개인주의에 입각을 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개인들의 합의, 동의, 컨센서스 또는 컨트랙트, 계약에 의해서 사회가 구성된다고 하는 발상이에요. 다만 거기에 저스티스라고 하는 것을 삽입했을 뿐인 거죠. 그에 비해서 마이클 샌들은 그런 인간은 없다. 마이클 샌들뿐만 아니라 이제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캐나다 학자도 이제 이 공동체주의에 속하는데요. 이 두 사람들의 공통점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런 무연고적 자아가 아니다. 우리가 사고 실험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즉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그런 자아는 현실 속에 없다 하는 거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찾아보는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고 또는 누군가의 선생이고 학생이고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관계 속에 존재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라고 해도 한국인이고 전라도 사람이고 조선대학교의 학생이고 이런 식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thick한 매우 두터운 묘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이 가정하는 추상적인 thin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나는 그냥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의 한 명의 개인이고 그 사람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듯이 나도 내 이익을 추구한다. 또는 그 사람도 베일을 뒤집어 쓰는 경우에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듯이 나도 베일을 뒤집어 쓰고 옳고 그름 판단한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한국인 2022년 3월 며칠에 살고 있는 공진성은 내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인지를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동시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이에요. 바로 그것을 무시하고 또는 그것을 무시하는 존재들이 왜 생겨나는지를 직시하지 않고 왜 생겨났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 산업 구조 안에서 분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력이 직접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가기도 하고 기업이 싼 노동력이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나기도 하고 하면서 전 세계가 재편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한편으로는 이른바 러스트 벨트 지역에 백인들은 일자리를 잃었어요. 왜? 공장들이 싼 노동력이 있는 곳을 찾아 다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또 동시에 미국으로 막 몰려오는 이주민들이 있어요. 뭐예요? 미국에서 일자리를 얻으려고. 되게 역설적이죠. 노동자도 이동하는데 회사 공장도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전 세계가 해처모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주에도 광산구 같은 데 가면
평소에 우리가 못 보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죠. 일자리를 찾아서 왔어요. 또는 전쟁을 피해서도 오죠. 그런데 동시에 또 여러분들도 졸업하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가기도 하고 해외로도 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있던 회사가 딴 데로 옮기기도 하고 없던 회사가 여기로 오기도 하고, 이게 이제 시장의 작동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낳은 폐해를 직시하고, 우리가 그냥 무연고적 자아들로만 구성된다고 상상하면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고 다 그냥 이익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지만, 그것이 가지고 오는 폐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걸 계속해서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공동체를 다시금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커뮤니테리언들이에요. 반대로 리버럴한 사람들은 조금 경향성이 다르죠. 자, 이게 이제 어쨌든 자유를 중심으로 20세기 정치 사상사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고요. 다시 이제 민주주의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이제 어제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제도를 우리는 데모크라시라고 불러요. 그리고 바로 이런, 여러분들 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김미경 교수님의 석사 지도 교수님이 고려대학교 최장집 교수님인데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할배가 돼서 영향력이 별로 없지만,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나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한 5, 6년 전에 우리 조선대에 오셔서 여기서 특강을 하셨어요. 그때 하셨던 얘기가 뭐냐? 우리나라 제도가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에는 조금 맞지 않는 독특한 제도인데, 그게 뭐냐? 국민투표제적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실은 국민투표제다, 이 얘기예요. 뭔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데모크라시라는 말을 가지고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생겨나는 건데요. 여전히 대중들은 뭘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민주화라고 부르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뭔가 나를 다스리는 누군가를 내가 선출하면 그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2500년 전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설마 스마트폰으로 필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저는 제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은 나가면 돼요. 그러나 여기 있을 때는 웬만하면 들어주세요.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말의 이제 뜻과 관련돼서 20세기 초반에 사람들이 가지게 된 환상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아까 제가 미국에서 혁명이 일어났고 프랑스에서도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데모크라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리퍼블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모나키가 아닌 리퍼블릭이다. 왕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리퍼블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리퍼블릭한 혁명에 해당하는 건데, 그것이 19세기를 지나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관념하고 결합이 돼요. 우리나라 말에 이것을 우리가 민주정이라고 부르지 않고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일종의 이념이었고 이데올로기였고 어떤 운동이었어요. 민주주의에 오라, 이런 거죠, 느낌이. 그런데 정부 형태로서의 민주정은 원래 고대에 뭐였냐? 그거는 지배를 평범한 민중이 하는 것을 의미했지, 지배할 사람을 뽑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완전 의미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굳이 억지로 이제 조화시키려고 만들어낸 개념이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억지로 이제 말을 만들어서 봉합을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란 말을 고대적 의미에 충실하게 사용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기껏해야 대통령제와 관련해서는 국민투표제고, 심지어 미국은 대통령도 국민투표로 뽑지 않아요. 간접투표로 뽑죠. 선거인단 제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제3세계 또는 후발 민주화 국가들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에요. 그게 뭐냐? 국민투표제. 근데 그것은 고대적 의미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니었어요. 고대는 뭐였냐? 오히려
최대한 민주주의를 10개 생각했을 때 하는 게 뭐냐? 돌아가면서 하는 거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반장 선거를 여러 가지 방식을 다 경험을 해봤는데 제일 이제 무식한 방식이 선생님이 그냥 임명하는 거예요. 너 반장해. 누굴 시켰을까요? 공부 좀 잘하고 돈 좀 많은 애죠. 그냥 임명하는 거예요. 특권처럼 부여하는 거죠. 아무도 찍소리 안 했어요. 귀찮고 돈 뜯기고 뭐 피곤하니까. 근데 이제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돌아가면서 하는 방식이었어요. 1등부터 10등까지 3월 반장, 4월 반장, 5월 반장, 6월 반장 뭐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 방식도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어쨌든 성적순으로 선생님이 임의로 이제 반장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이 주민투표제적 방식이었어요. 근데 거기도 후보군을 선생님이 임의로 딱 끊어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 몇 등 이상으로 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투표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좀 더 나아간 방식이 자유롭게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까불이가 후보로 나올 수도 있고, 깡패가 나올 수도 있고, 공부 잘하는 애가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인기 많은 애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요. 이런 다양한 방식을 저는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서 어쨌든 이제, 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중에 어느 것도 민주주의는 아니었어요. 민주주의는 뭐냐? 민이 지배를 해야 돼요. 근데 민은 그 개념상 다수란 말이에요. 지배를 어떻게 해요? 할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뭐냐?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365명이다. 그러면 매일 번갈아가면서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지배를 하는 거니까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지배당하기만 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은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면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방법이 뭐냐?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지배자가 될 가능성이 n분의 1로 확률상 똑같죠. 특별히 누군가가 더 될 가능성이 없어요. 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자, 반장을 뽑는데 바로 이런 고대적 의미의 민주적인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개학하고 첫날 되게 긴장감을 가지고 학교를 가야 될 거예요. 왜? 오늘 제비뽑기에서 내가 갑자기 반장이 될지도 모르니까. 또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그렇게 뽑는다고 해봅시다.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뽑기를 하는 거예요. 4,400만 국민 중에서 준비하시고 띠로로로로 하다가 딱 뽑아가지고 주민등록번호 몇 번 누구가 앞으로 1년 동안 대통령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엄청나게 긴장하겠죠. 그럼 난 1년 동안 이제 청와대에서 뭘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내내 뭔가 나도 언제 대통령이 될지 모르니까 늘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 안 해요. 왜?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대통령이 될 일은 없으니까. 이건 고대인들이 생각할 땐 민주주의가 아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현대의 민주주의는 뭔가 갑자기 둔갑을 했어요. 이 시간 18세기, 19세기를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이게 둔갑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상은 뭐냐? 바로 주민투표제, 국민투표제적인 거였어요. 뭐냐면 내가 통치자를 뽑는 것이 민주주의다라는 식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좋게 얘기하면 지도자 민주주의가 등장해요. 지도자 민주주의.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히틀러도 민주적으로 선출됐다 이런 말 하잖아요. 즉 민주주의가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민주적으로 무솔리니도 뽑힐 수 있는 거고 히틀러도 뽑힐 수 있는 거고 두테르테도 뽑힐 수 있는 거고 트럼프도 뽑힐 수 있는 거고 또는 누군가도 뽑힐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민주주의는 뭐가 좋은 거냐 하는 의문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실제로 민주화의 열기는 뜨거웠는데 정작 그 결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식인들, 학자들은 민주주의는 원래 그런 거 아니었다. 근데 민주주의가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고, 약간 좀 당황하면서 이제 보충을 한 것이 뭐였냐면, 일단 이렇게 광역국가, 영토가 굉장히 큰 국가에서는 고대 그리스에서나 할 법한 그런 진짜 민주주의는 할 수 없다. 왜? 그 진짜 민주주의는 사실상 뽑기 민주주의, 추첨제 민주주의였는데 그런 식으로는 국가를 운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문성도 부족하고. 과거에는 전문가가 필요 없었어요. 왜? 다 농경국가였고 아마추어들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회였지만 지금은 아마추어에게 맡기면 정말 위태로울 수 있는, 너무나도
규모가 복잡하고 커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료 집단들도 있는 거고. 그럼 정말로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관료 집단을 통제하고 이런 민의를 받아들여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오히려 이제 지도자가 해야 되는 거고, 그 지도자를 우리가 국민투표처럼 뽑는 거다. 이제 이런 식의 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지도자 민주주의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세상은 규모가 이렇게 커진 이상, 기능적으로 복잡해진 이상 엘리트가 다스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여러분들은 동의해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참여 민주주의적 또는 직접 민주주의적 열정을 가지고 모든 시민이 참여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러고 싶어 하지만, 많은 또 사람들은 그러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여러분들 아마 당장 어딘가에 취업을 해서 일하라고, 여러분들 다들 막 5급 공무원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들을 5급 사무관으로 뽑아가지고 딱 일을 시키면 할 수 있어요? 답답하죠. 재무공무원, 기획재정부 욕하는 건 쉬워. 근데 갑자기 기획재정부 5급으로 갑자기 널 뽑아가지고 자 이래봐 그러면 해봐. 멘붕 올 거예요. 계산도 못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엑셀도 못 다뤄. 공문 문장도 제대로 못해. 마침표도 못 찍어. 욕 뒤지게 먹겠죠. 그러니까 점점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일반 행정, 관료, 군대 이런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의사도 아마추어 그냥 대충 막 된장 바르고 이렇게 해서 낫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전문가들이 필요해지는 세상이고, 정치 역시 그렇다. 즉 엘리트가 선발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엘리트라는 말은 삐딱하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대중과 엘리트 해서 이제 가치 평가를 부여하는데, 엘리트란 말은 그냥 선발된 사람들이에요. 선발이라는 건 오늘날 나는 가수다든 뭐든 다 이렇게 컴피티션 해가지고 뽑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컴피티션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뭐 유능한 사람이 뽑힐 가능성이 높죠. 이것이 현대사회에서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엘리트들 간에 경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다. 이 얘기예요. 기획사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SM과 JYP와 YG가 열심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 더 좋은 뭔가 훌륭한 뛰어난 아이돌 그룹들이 배출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처럼, 단 하나의 그룹밖에 없으면 그냥 이수만이 너 그냥 데뷔시켜줄게 하면 그냥 데뷔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런 식이 된다. 그러니까 정당도 여러 개의 복수의 정당이 있어서 정당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물론 이 정당들은 다 엘리트 정당들이에요. 정치에 해보겠다고 하는 잘난 인간들이 재산도 많고 학벌도 좋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집권하다가 이렇게 집권하다가, 국민의힘이 지배하다가 민주당이 지배하다가, 민주당이 잘못하면 국민의힘이 하고 국민의힘이 잘못하면 민주당이 하고, 이게 민주주의다 이 얘기예요. 바로 이게 최소주의적, 미니멀리스트 어프로치예요. 최소주의적 접근법이고, 바로 이런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 요제프 또는 조지프, 왜냐하면 오스트리아 사람이라서 요제프라고 하는 게 맞는데 영어식으로 조지프라고도 하고요. 아무튼 요셉 슌페터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시각을 제시했어요. 바로 이런 생각에 또 기여한, 일조한 연구가 있는데요. 독일의 사회학자 미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미헬스는 여러분 사회학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사람이어서,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이른바 좌파 정당을 연구를 했어요. 독일의 그 당시 이제 사회주의 정당 에스페데라고 하는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죠. 이 정당이 1918년에 이제 바이마 공화국이 등장하고 나서 대통령도 에버츠라고 하는 그 당 출신의 이제 당대표가 되고 막 어쨌든 집권당이었어요. 근데 이런 정당들이 좌파 정당이란 말이에요. 좌파 정당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당원의 참여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과시하죠. 그래서 의사결정도 확실히 느려요. 보수 정당은 그냥 위에서 결정하면 따르는 방식이라면, 좌파 정당일수록 당원 총회를 개최해야 되고, 그래서 당원들이 다 동의를 해야 뭘 할 수 있고 이제 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적이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자가 진짜 그런가 하고 좌파 정당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른바 민주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좌파 정당도 결국은 실질적으로 엘리트들 몇몇이 결정하더라.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 과두제의 철칙. 들어봤을 거예요. 결국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무리 해도 현대사회라고 하는 이런 삶의 조건 속에서 자, 여러분들 2-3명 모일 땐 민주적으로 할 수 있어요. 5, 6, 7명까지도 민주적으로 할 수 있어요. 혹시 우리 과 교수가 지금 6명, 미국인 교수님까지 합치면 7명인데 이 정도까지는 민주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명이 넘어간다. 30명이 넘어간다. 민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파벌이 생겨요. 그리고 파벌에 우두머리가 생기고요. 그래서 우두머리끼리의 담판에 의해서 뭔가 큰 것이 결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우리 학교처럼 지금 이제 교수가 막 700명 이런 되게 큰 규모로 커지죠. 총장 선거 하는 것도 엄청나게 치열하고요. 점점 과두화돼요. 올리가르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몇 소수의 적극적인 사람들, 관심이 많거나 권력 의지가 있거나 전문성이 있거나 뭐 뛰어나거나 뭐라고 표현하건 간에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권한을 좀 더 많이 가지고 나머지는 사실상 수동적으로 따르면서 그냥 추인하는 정도 식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두제의 철칙이에요. 어때요? 설득력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해보면 그렇겠구나 느낄 거예요. 즉 아무리 민주적인 것을 표방하는 단체조차 실제 운영은 결국 규모가 커질수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조직이 작으니까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고 조직이 커지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바로 이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바로 최소주의적 민주주의관을 뒷받침했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주주의는 뭐냐? 대의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고 대의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고 그 대의 민주주의란 결국 뭐냐? 국민을 대표하겠다고 하는 엘리트들 간의 경쟁일 뿐이다. 최장직 교수님은 바로 이런 시각을 민주주의라고 보셨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결국 민주주의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핵심은 이 대표자들이 얼마나 실제 국민들을 대표하느냐. 그런데 국민은 획일적인 집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뭐 남녀가 다를 수도 있고 또는 전라도 경상도가 다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노동자 자본가가 다를 수도 있고 또는 종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유럽의 경우에는 뭐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다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진짜 지역적으로 굉장히 서로 대립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자영업자하고 뭐 정규직 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굉장히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다른 상이한 인터레스트를 대표하는 정당들이 존재할 수 있고 이 정당들 간의 경쟁이 페어하게 치러지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합집산에 의해서 다수와 소수가 뒤바뀌는 이런 시스템. 그래서 잘하면 더 하고 못하면 교체되고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1세기의 주류적 관점이죠. 바로 이런 관점은 말하자면 20세기의 경쟁 모델로 등장한 인민민주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민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단일하게 존재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시진핑처럼 내가 곧 인민의 이익을 대변한다거나 또 김정은처럼 이런 수령이 그것을 뭔가 실현한다거나 하는 식의 관점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제는 이와 유사한 성격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통령 한 사람한테 뭔가를 투영하죠. 그래서 남미에서도 필리핀에서도 또는 때로는 대한민국이 욕먹을 때 그런 식의 대통령제라고 욕을 먹어요. 즉 국민투표제적 민주주의. 거기에 온갖 열망을 끌어담아서 투사한 다음에 그 대통령에게 뭔가 실현해 주기를 기대했다가 안 되면 갑자기 확 돌아서 가지고 욕 뒤지게 하고 그걸 이제 최장직 교수가 이제 열망과 실망의 사이클이라고 불렀어요. 대통령제가 필연적으로 열망과 실망의 사이클을 그릴 수밖에 없다. 왜? 일반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는 굉장히 다양한데 이것을 단 한 사람한테 모든 걸 투영하니 도무지 들어줄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실망하는 국민들이 늘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또 다른 대통령으로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교체만 하면서. 그러니까 꼭 교체가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는데 정작 교체로 해서 달라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바로 이런 문제를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식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정당들 간의 연합 정치를 통해서 다수를 구성하고 끊임없이 다수의 이익을 실현하는 쪽으로 정치가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현재 한국의 대통령제를 비판하는 거였어요. 자,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상충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마치 유럽에서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논쟁 비슷하게 강준만이라든지 최장집이라든지 이런 중도적이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했던 지식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관점은 뭐냐? 민주주의란 가치 실현하고 관계없는 거고, 상이한 유권자 집단, 플루럴한 유권자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서 그걸 대변하겠다고 하는 엘리트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그냥 평가받고 교체되고 하는 이런 게임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촛불 민심이 어떻고 또는 뭐 민중의 뜻이 어떻고 막 이런 의미 부여를 해서 그걸 실현하는 것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결국 이제 대통령 자리를 놓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게 사실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현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복이에요. 민주주의를 그런 식의 뭐랄까요, 지도자를 통한 어떤 국민적 열망의 해결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엘리트들의 경쟁 게임으로 보느냐 하는 거죠.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주의적 모델과 최대주의적 모델,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파들이 되게 이런 좌파적, 진보적인 그룹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관, 즉 대중 참여적 민주주의관을 뭐라고 불렀나요? 인민민주주의 개념이라고 막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유자를 붙여야 되고 자유자를 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참 이제 한국 논쟁으로 오면 이것도 또 답답한데요. 아무튼 이것이 20세기 초반에 유럽에서도 서양에서도 있었던 논쟁이에요. 이 중에서 이제 로버트 달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학자는 애초에 데모크라시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오는 일종의 이제 착각을 지적을 하죠. 그래서 오히려 폴리아키라고 하는 대안적 개념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말로 우리가 사실상 의미하는 바는 뭐냐?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그 최소주의적 민주주의 개념처럼 다두정이다. 그러니까 플루럴한 이해관계가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고 표출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이제 자유롭게 이것을 표출할 수 있느냐, 얼마나 또 경쟁적이면서 동시에 그 경쟁의 결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인클루시브하게 포괄하느냐, 요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를 놓고 보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은 똑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대선을 통해서 확인했다시피 유권자 집단들의 이 생각이 되게 다르죠. 남녀가 다르고 20대, 30대가 다르고 또 40, 50대하고 60, 70대가 다르고 또 지역별로 다르고 또는 직종별로 또는 경제적인 처지나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른데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진법적으로 1 아니면 2 중에서 선택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는 이 1과 2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최대로 동원을 하고 대립을 부추겼는데 끝나고 나서는 또 갑자기 통합하래. 이게 돼요? 막 욕하고 싸웠는데 악수하래. 불편하죠. 하기도 힘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방향은 20세기 초반에 유럽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를 했던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제도, 다원적 경쟁 체제의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건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를 타파하려면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답이 없는 거죠. 개미지옥에 빠졌어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로버트 다hl 얘기했고요. 막스 베버도 얘기했고, 조지프 슌페터도 얘기했어요. 기억나죠? 자유주의와 관련해서 아이제이아 벌린도 얘기했고요. 찰스 테일러나 마이클 샌들, 존 롤즈도 얘기했어요. 자, 이해 안 가는 거, 더 궁금한 거,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은 상당 부분 20세기 사상의 지형 내에서는 우파적 담론을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느꼈다면 예리한 사람이고 못 느꼈다면 여러분들 자신이 상당히 이제 우파적인 거예요. 뭐냐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위험에 대해서 자유를 이야기했다. 또는 파시즘적 경향, 전체주의적 경향 또는 지도자 민주주의적 경향에 반대해서 민주주의란 그런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다원주의적인 거고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인민이 중심이 되고 또는 사회주의적으로 좀 다 함께 잘 살아보자고 하거나 이런 것을 되게 이제 부정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묘사하는 시각을 일단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좌파였다면 방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좌파 버전을 한번 들어보죠. 좌파 버전에서 보면 또 이 세상이 약간 달리 보여요. 20세기 후반, 그러니까 사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아직 서양에는 많이 남아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사실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그런 환상이 꽤 많았고요. 그런데 이제 소련에서 스탈린이 등장하고 스탈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이제 서양의 이른바 사회주의자들이 확 돌아서요. 그래서 이제 스탈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레닌은 혹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스탈린을 옹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스탈린은 해도 너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을 전쟁에 꼬라박은 것도 그렇지만, 근데 이제 그 덕에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이 이겼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자기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다 흩뜨러 놓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연해주에 살던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게 되죠. 고려인들.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좌파들은, 사회주의자들은 이제 스탈린 말고 대안을 찾고 싶은 거죠. 그 대안으로 떠오른 아이콘이 뭐냐면 이제 문화적 아이콘이에요. 실제 체제와 관련된 아이콘이 아니라 체게바라, 호치민, 모택동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럽 좌파들, 서양 좌파들의 어떤 대안적 인물로 떠오르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체게바라 하면 여러분들 뭐 떠올려요? 저항. 그렇죠. 멀쩡한 의대생이었는데 자기 엘리트의 삶을 포기하고 민중의 편에 서서 끝까지 총 들고 싸우다가 죽은 사람, 이런 거예요. 호치민도 비슷한 이미지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미 스탈린만 해도 국가 권력을 장악한 어떤 기득권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물론 모택동도 이제 후반으로 가면 이제 사실상 권력자가 되죠. 근데 이제 그 초기에는 혁명을 주도한 사람으로 묘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게바라도 가장 이상적이죠. 왜냐하면 뭔가 권력을 누리기도 전에 죽었으니까. 심지어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쿠바 혁명이 성공하면서 카스트로는 거기서 대통령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말하자면 자기도 안철수 후보다 훨씬 더 기여한 바가 많으니까 체게바라도 나도 자리 달라 할 수 있는데 자기는 여기서 이제 안주하지 않고 평생 혁명을 하면서 살겠다 해가지고 볼리비아로 갔나요? 어딘가를 또 가가지고 또 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영웅으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할 기회를 얻지 못한 순수한 청년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화적 아이콘이 된 거예요. 그 문화적 아이콘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저항이죠. 저항이란 뭐냐? 체제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길들지 않고, 내가 철들지 않고, 내가 기득권자가 되지 않고, 내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 이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강요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안에서 웬만하면 사람들이 바로 이익과 효용에 길들여져서 맛을 본 거죠. 고기 맛을 본 중처럼 맛을 봐서 이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러니까 지난 4, 5년 동안 민주당에 대한 비판 중에 상당 부분은 이른바 내로남불. 뭐냐면 니들이 80년대에는 한때 투사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니들도 기득권 아니냐 이 얘기였어요. 니들도 다 강남에 집 가지고 있고 또는 자식들 다 뭐 특 먹고 보내고 또는 뭐 권력 탐하는 그런 부패한 인간들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식의 공세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세에 깔려 있는 비판적 포지션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체제에 포섭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것이 좋다는 얘기죠.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또 그만큼 체제의 힘이, 구조의 힘이, 국가의 힘이, 어떤 기존 질서의 힘이 엄청 강하다는 얘기예요. 한때의 투사조차 그렇게 만들 정도로. 죽지 않고서는 그 투사의 모습을 끊임없이 유지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상적인 투사의 모습을 나이 들어서 따르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멋있다고 칭찬할까요? 글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이 다 반대할 거예요. 젊었을 땐 그럴 수 있죠. 왜? 아직 뭔가 방향이나 자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대개 이제 청년들이 그런 것을 추구할 수 있죠. 바로 그 흐름이 유럽 또는 미국, 일본에서도 20세기 중후반에 크게 나타났어요. 그게 뭘까요? 이른바 프랑스에서는 68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들어봤어요? 네. 1968년에 이제 파리를 중심으로 대학생들, 청년들이 엄청나게 큰 시위를 벌여서 이제 68혁명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고요. 미국에서도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까지 신사회 운동이라고 부르던가요? 그런 식의 엄청나게 강한 저항 운동이 있었어요. 요즘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데도 보면 관련된 영화 되게 많아요. 그 당시 이제 히피들 뭐냐면 히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탈운명? 속세에서 벗어나가지고 그건 또 독특한 표현인데요. 탈운명? 마이너? 예. 그러니까 이 60년대, 70년대에 일본에서도 학생운동이 엄청나게 강했고요. 일본은 사실상 이제 유럽하고 비슷한 시간대를 이제 보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를 들면 결혼제도 거부한다든지, 또는 마약을 금기시하면 오히려 마약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문신 못하게 하면 오히려 문신을 한다든지, 낙태 못하게 하면 오히려 낙태를 한다든지, 학교 다니라고 그러면 오히려 학교를 때려친다든지, 뭐 장발을 막 단속하면 오히려 머리를 기른다든지, 아니면 빡빡 깎아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즉 가부장적 질서 또는 기존 자본주의적 질서, 국가주의적 질서, 기성체제에 대한 탈출, 이탈 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집단으로 공동생활 한다든지, 혼인제도 하고 상관없이 막 함께 뭐 섞여서 살고, 또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어느 하나의 형태가 이제 그 운동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운동의 본질은 저항이죠. 그리고 그 저항의 아이콘 체게바라 이런 거예요. 그때 이제 기본적인 가정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겉으로 보기에는 1세계고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고, 왜? 당시에는 일본도 잘 살았고 미국도 잘 살았고 유럽도 잘 살았으니까 지구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익숙해지고 길드는 순간 이익하고 효용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고, 결국은 이 시스템의 포로가 된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방송 보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인지
자동차가 움직이는 세상에서 내가 일종의 부품으로 기능하는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낯설게 세상을 보면 내가 공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어디에서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시스템, 거대한 기계 안에 내가 부품으로서 존재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서태지의 교실 이데아라고 하는 노래가 폭로하는 내용이 그런 거죠.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장 시스템이고 이 공장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필요한데 거기가 탁 투입이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서 인간들이 계속 밥 퍼먹고 똥 싸고 하는 일을 하고 거기 가서 이제 학교를 나온 다음에 또 공장에 들어가고 또는 회사에 들어가서 또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또 이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소비하고 소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스크롤하면서 상품 고르고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그럼 결국 내가 부품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게 부품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식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세대, 그 경험을 공유한 세대, 68세대라고 부르는 그 세대를 낳는 것으로 그치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지는 못했어요. 근데 바로 그 시기에 그런 68세 혁명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지식인들이, 신좌파 지식인들이 막스주의자지만 네오막시스트거나 막스주의가 아니지만 좌파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 시스템은 도대체 뭐냐?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과연 자유로우냐, 안 자유로우냐? 자, 이 질문은 20세기 초반에 던졌던 공산주의의 위협과 관련해서, 사유주 재산 몰수와 관련해서 생각했던 이런 이사야 벌린이 생각한 소극적 자유는 뭐냐고 굉장히 또 다르죠. 질문이 다르면 또는 상황이 다르면 다른 질문이 나오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 다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유럽의 좌파들은 바로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 그리고 그 안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뭔가, 나는 부품인가 뭔가, 이걸 고민한 거예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는데 뭐죠? 그가 나를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이게 바로 호명이라는 거예요. 호명, 누군가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뭔가 할 때 우리 모두가 누군가가 불러서 꽃이 되듯이 이 시스템 내에서 누군가가 되는 이 현실, 나는 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아니라 이 시스템이 원하는 누군가로 호명돼서 호출돼서 그냥 그런 사람이 되는, 이것은 과연 자유인가? 뭐 예를 들면 윤석열도 호출돼서 국민의힘의 후보자가 갑자기 얼떨결에 돼서 대통령까지 됐어요. 이 사람은 과연 자유로운 존재인가? 아니면 이 시스템이 만들어낸 존재인가? 또는 우리들 각자는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나는 내가 내 의지로 여기에 와 있는가? 아니면 이 시스템이 나를 호출해서 더 좋은 노동자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가? 이 고민을 한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